그러면 이 대수와 이제 기하의 학습법 전략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학년별에 대한 그리고 또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한 이렇게 각각 파트로 나눠서 좀 한번 상황을 봤고 이번에는 중등 기하와 대수 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간이 많은데요. 12시 원장님이 제한 시간을 거셔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듣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늘 좀 주제도 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약간 경직돼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중학교 대수 파트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학습 목표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학교 대수는 저희가 이제 최종 과정인 그 고등 과정의 학습을 위한 초등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중등적의 어떤 개념 정리와 확립,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수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죠? 뭐 저희가 미지수를 잡아서 기하에서도 어떤 도형의 성분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수가 쓰일 텐데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도구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수학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대수의 역할인데 그 도구들을 어떤 도구들을 준비해 줄 것이냐. 네, 거기에 플러스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도구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넘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수학 능력이라는 게 이 두 번째 거 도구를 활용하는 문제와 이제 연결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 대수라는 게 어쨌든 의미가 그렇습니다.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문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파트예요. 그러면 그 문자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활용 문제들에 대한 해결 중요성, 그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대수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스스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업이어야 하지 않겠냐.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학습 전략으로 이제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5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파트별로 아이들이 초등과정 내용과 좀 다른 그 중등적인 개념의 이해, 원리, 그리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자, 또 풀이 과정의 서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또 활용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아이들이 지금 수준이 다 다른 상황일 거예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 활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단계별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최종 목적지인 고등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자, 첫 번째는요, 파트별 개념 이해와 요약. 자, 이 개념의 이해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이 처음 중등과정을 학습을 하면 수업을 통해서 익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떤 선행학습 전에 선선행학습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하거나,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마 어머님들과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가정에서 꽤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개념에 대한 처음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리고 그 개념들, 배웠던 내용들을 앞으로 대수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SM에서 저희가 대수 수업을 하는 뭐 간단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수 로고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이야기고, 요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 중등 개념의 대수 총량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화를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워요. 하지만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주요 개념들을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도록 간단한 무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사용하죠. 아빠는 LG 팬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 로고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대답을 스스로 이끌어내게끔 하면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특히 대수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개념 요약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이 줄줄줄줄줄 써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번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 네. 훨씬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좀 스피드 있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정리해가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업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딱 배우고요. 심화 문제, 심화 과정으로 나갈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한 정돈이나 이런 복습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 네. 않은 수업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그 대수 개념들을 머릿속에 착착착착 제자리에 정돈을 해 놓으면서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도구 활용 능력을 만들어주자. 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네,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아니, 어머님들도 이렇게 배우셨을까? 일단 네, 옛날부터. 저도 아빠는 LG이긴 했습니다. 아, 학생 그런가요? 때부터. 네. 네, 제가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네, 일단 이렇게 로고화 시켜놓은 것들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서 복습, 개념에 대한 복습, 정돈, 네, 이런 형태의 수업을 강조드리고 싶은 어떤 아이들이 거고요. 스스로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계속 그 상을 제시해 주는 거기도 하고, 또는 되게 중요한 건 선생님과 호흡할 때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계속 강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 그냥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정리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 뭐였지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이런 시각적인 걸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이거 뭐야 너희가 대답해봐 하면 알아요 하는 거랑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완성도도 또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 학습은 이거 알지 내가 아니라 그럼요. 이거 뭐야 했을 때 그거는 이거요. 뭐예요 라고 네, 하는 그 맞아요. 대답을 얼마만큼 이끌어내서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학습은 이게 인풋 들어갈 때보다 이렇게 꺼내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정리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을 대수든 모든 학습에 사실 많이 녹여 있어야 그렇죠. 되죠. 네. 화려하네요. 네. 와. 자, 요 페이지는 그 이제 로고와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이제 수학에서 대수 쪽에 어떤 파트별에 대한 개념 확장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 책. 아까 로고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아이들이 요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함수를 배운다면 너희가 1,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면서 네, 아이들이 함수가 이렇게 전개됐었구나라는 네, 완성을 해보는 학기별 정돈하는 개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적으로 함수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게 함수가 중1 때 좌표평면 배우고 1년 지나서 중2 때 1차 함수 배우고 1년 지나서 중3 때 2차 함수 배우니까 이게 한 중3, 2차 함수 정도 시작될 때 아이들한테 함수가 뭐였지? 그게 어디에 어떻게 그려졌었지? 뭐 함수를 어떻게 해석했었지 할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었고 이거 우리가 연결해서 할 거야 그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좀 맥락이 잡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 그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수업 시간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수 수업을 할 때 함수에 대한 이 마인드맵을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게 완성형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돈을 해주고 싶은 페이지는 이게 중간중간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하고 개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페이지 한 페이지를 딱 완성을 하고 나서 2차 함수 단원을 들어가면 당연히 수업의 몰입도나
아이들이 대답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도 물론 달라지죠. 아주 큰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학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에 따른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이나 이제 아이들의 문제 난이도가 다를 텐데 어떤 개념을 익힌 후에 기초, 연산, 응용 문제들은 그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고 이제 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이제 이 심화 문제들입니다. 이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 대치 지역에서의 또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고요.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늘 부족해요. 자, 그런데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심화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최소한 어머님들이 아닌 아이들의 의지가 일단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심화 문제를 아이가 풀어내려고 하는 의지와 고민한 시간 투자가 없다면 그게 아이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 풀이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 후에 고등과정을 공부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패턴상 위에 있는 정석의 뭐 예제 문제 풀고 밑에 유제 문제 푸는 형태로 따라하기 형태의 수업들만으로 아이들이 이 심화 문제를 가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는 계속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 아이가 숙제할 때 고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 수업해보잖아요. 수업 시간에 심화 문제 풀면서 자 너희들 이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각자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자면 생각보다 아이들 굉장히 그 시간에 알차게 써요. 근데 숙제할 때는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숙제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일단 패스.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라도 먼저 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화 문제가 집에서 숙제할 때는 어머님들 보시는 상황에서는 저희 아이는 고민을 하기 싫은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적인 여유, 기회 그리고 그걸 이제 조금 짤막짤막하게 해서 지겹지 않게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럼 심화 문제 풀 때 진철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심화 문제들에 대해서 수업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도전이나 이 심화 문제들도 역시 과제로 있었을 거예요, 일부. 그러면 그 문제들은 최소한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확보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 고민을 해보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풀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어떤 부분까지 아이가 했는지 여기서 생각을 전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너가 요걸 한번 활용해 볼래? 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 대수 로고의 한 파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야, 요거에 관련된 문제야. 한번 얘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뭐 미지수를 잡았는데 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요걸 활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라는 어떤 단계별로의 힌트를 제공해서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하나씩 해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저는 이 심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여기까지 했는데 막혔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그다음 무슨 얘기할 것 같아 하면 애들 의외로 대답해요. 가져오는 거죠. 맞아. 네. 선생님 그거요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재미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문제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어려운 문항, 극심화 문제,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문제들은 저희가 뭐 2-1이나 3-1 수업을 할 때 얘들아 뭐 예전에 대명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경험시켜주면서 이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로 또 접근하는 거야. 이런 걸 한번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난이도별로 학습을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서술의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주요 과목 중에 서술형 문항으로 100% 출제하는 시험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하시지만 이게 수학일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들마다. 이미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초등 과정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등 과정은 초등학생이 하는 중학교 수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 과정의 문제를 푸는 습관처럼 연산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는 거를 아이들이 풀이 과정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는데 논리적으로 아이가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그거를 어떤 불필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압축해서 간단 명료하게 적어 나가는 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그런 말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진학 예비고일 설명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고1이 돼도 우리 아이는 달라지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네. 중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게 고등학교 되면 아이가 뭔가 제대로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없애주시는 멘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풀이 과정이 초반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게 굳어진 상태로 중등 과정 쭉 나가게 되면 이게 갑자기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가급적이면 중1 과정을 공부할 때부터라도 그 교재들별로 서술형 문제들은 풀이를 해보고 그 과정을 점검을 받고 이런 형태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에서 이제 과제라든지 서술형 이제 수업 후에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첨삭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제가 중톡을 할 때마다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라는 게 이게 어머님 최초로 등장하는 게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 방정식 활용 파트 중1, 중2, 중3 과정에 부등식 활용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활용 문제들은요. 아이들이 대수 파트를 배울 때 다른 단원들하고 좀 다르게 최초로 아이들에게 뭔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해야죠. 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아이 스스로 정돈하고 요약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필요 개념들 물론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의 역할이 중요해요. 미지수를 잡아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이 없다면 그 이후의 과정,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본인이 배웠던 개념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활용 파트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고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자 사용해서 식 세우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초등 거고. 과정에서 되게 잘했던 아이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이게 안 되잖아요. 중등 넘어왔을 때 네, 식을 상당수를 사용한다는 거 암산으로 하려고 하고 특히 저는 머리가 좀 좋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쪽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약간 아주 많은 예를 되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네. 머리가 좋아서 암산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방에 딱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요. 초등에서는 거꾸로 풀기를 해요. 이게 되려면 이걸 뭘로 나눠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해야 되고 이렇게 푸는데 중등은 완전 거꾸로잖아요. 처음에 미지수를 잡고 관련된 식을 세워서 그거를 나누고 거기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초등이랑 이 풀이 과정이 이렇게 위아래가 완전 뒤집혀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을 잘했던 친구들이 그게 잘했다는 건 대입을 너무너무 체득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등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문장제들은 당연히 고등까지 나오는데 고등에서 이걸 훈련시키는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마치 기하가 고등까지 사용되지만 중등에서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런 활용 문제를 어쨌건 좀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어떤 단원이 펼쳐지더라도 똑같잖아요. 뭐냐면 개념 하나 익히고 원래 할 수 있는 활용 능력 쏟아붓고 새로운 개념 하나 등장하고 활용 능력 쏟아붓고 네, 근데 그게 중등에서 진짜 연습 안 많이 해야 되면 돼요. 새로운 개념을 익혔는데 활용은 여전히 안 되고 갈수록 활용 안 되고 사실 그런 활용하고 미지수를 다루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고 그 아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정말 그 시기 형태를 갖춰서 풀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이들이 그 방정식 활용 파트의 정답을 낼 줄 알면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머님들도 이제 오해하시기 쉬운데 가급적이면 조금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파트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어머님들이 공부하셨던 것도 잘 기억하셔서 음. 아이가 해낼 수 있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사실 이 부분 노하우 선생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잠깐 올려놨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거군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활용 파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조금은 예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니까 애들 금방 또 이거 배우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대충 뭐 식이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 않고 몇 번만 이거 해주면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음. 제가 뭐 이 활용 파트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수업을 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들어왔던 신입생들 중에 이걸 기억해서 수업 시간에 말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 과정으로서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수업이 이제 중등 대수의 정말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를 아이들도 뭐 요즘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자, 근데 그 후에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 과정에서 이 내용을 너희가 어떻게 펼쳐 나갈 거야? 라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같이 던져줬을 때 아이들 관심을 갖고요. 이게 내가 지금 배우는 끝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라는 수업의 집중력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중등 과정에서는요.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고등 과정 처음으로 수업할 때 예를 들면 물어봅니다. 야, 다항식 연산을 배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다 배웠지. 다항식 나눗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대부분 안 배웠다고 대답해요. 근데 실제로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파트가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이고 나눗셈을 아이들은 이미 익히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전달해 주면서 보여주고 이런 수업이 일단 중등 대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쭉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수가 뭐 중등이 다르고 고등이 다른 게 아니고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고등 대수의 학습 전략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지마다 스스로라는 글씨가 몇 번씩 나오는지 제가 세고 싶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 보면서 한 마지막에 번만 더. 마지막. 근데 이게 대수 파트, 중등 대수의 학습 전략이잖아요. 학습 전략. 어떻게 학습해야 하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 스스로 이 대수학 능력이라는 거, 자, 활용 파트 포함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지수 정해야 해요. 식 만들어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도구들로 활용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 대수 능력을 완성시켜주는 그게 바로 중등 과정의 대수라고 좀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가볍게 한마디 이렇게 넣고 들어가자면 어머니가 중독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 스스로가 중요해. 일단 모든 학원을 다 끊어. 오늘의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사실 저는 학원 안 다니고도 스스로 많이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되는데 요즘 어떤 학습이라는 게 해야 될 경험, 뭐 유형에 대한 거 방식을 그걸 빠르게 탁탁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도 있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따라가면서도 그냥 따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많이 직접 풀어냈느냐 그거 자체가 이제 결국 그 학습의 실력 차를 만들어낸다. 그동안 쌓여져 있는 많은 학습들의 어떤 가진 노하우들을 하나도 없이 그냥 너 혼자 다시 그걸 너 혼자 전자제품 만지면서 아이폰까지 개발해봐가 아니라 거기까지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스스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살짝 뭐 재밌게 일부러 얘기한 거지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얘기 한 번만 더 해도 되나요? 스스로 하세요. 네, 스스로. 자,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 남자가 공룡에 대해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5살이라고요. 5살.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또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아들이 5살일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오늘 중톡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한 거예요. 네, 스스로라는 표현을 한 번만 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좋아요. 재미도 있으셔야 되니까 라디오 사연을 들은 게 기억나네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장래희망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장래희망이 공룡이라고. 아 초등학생. 장래희망.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엄마 난 커서 공룡이 될 거야.